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할당적 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할당적 효율성에 대해서 할당은 이제 배분을 얘기를 해요.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한 거는 정보의 효율성이고요. 이거는 이제 배분적 효율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121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니은이 있어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 또 배분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있고요. 다른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이자율 이렇게 대입을 해서요. 얘네가 서로 이렇게 같다란 얘기인데, 이 상태가 됐을 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정기예금 이자율은요, 한 2%.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2%.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부동산에 투자를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자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 수익 이런 거. 네?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없다? 보장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공실이라는 게 임대업자가 마음대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 회수는 보장이 돼야 안 돼요. 투자한 돈을 온전하게 그대로 회수할 수 있다. 이게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자본 수익과 자본 회수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죠. 그러면 원금을 우리가 안전하게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수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을 보장해 준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고, 정상적으로는 자본 회수가 보장이 되고 이자 수익도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이자 수익도 보장이 되죠. 매달 똑같은 날짜가 되면 이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2%를 준다는 얘기는 얘는 이게 보장이 되니까 뭐가 작으냐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위험이 작으니까 수익률을 작게 주겠죠. 근데 부동산 투자는 이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커요? 위험이 크죠. 근데 수익률을 이렇게 작게 주면은 어느 누구도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 얘네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게 이만큼 더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자 수익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더 얘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얘가 부담하는 뭐가 크니까, 위험이 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다 투자하든 여기다 투자하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투자자는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안전한 것을 선호하니까 여기다 투자할 것이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보는 투자자는 여기다 투자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죠? 이때가 이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이 상태가 존재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한다? 그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무슨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겠어요?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얘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요. 얘도 무슨 이윤만 존재해요? 정상 이윤만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요,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격이 같아서.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을 가리키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불완전 경쟁 시장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이 있죠. 이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해야 하네요. 여기는 초과 이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에 의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된다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앞에서 균형 해봤잖아요.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 공급자 경쟁에서 다시 가격은 균형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또 균형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초과인이 생길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걔가 다 소멸된다고요. 경쟁에 의해서. 그러면서 항상 무슨 상태를 유지해요?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그죠?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뭐가 존재해요? 초과인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 개념 얘기할 때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이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될 수 있냐면 자, 아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그죠? 그냥 초과 이윤을 얻을 수는 없죠. 뭐를 매개로? 그죠? 정보를 매개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에는 소수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윤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시장이 경쟁적이라 그러면 정보를 이용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비용을 지출해서 초과인을 획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기는 소수만 알았으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이 작았을 텐데 이제는 너도 나도 이제 덤벼들다 보니까 나는 150을 줄 테니까 나는 200을 줄 테니까 나는 500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정보를 알려달라고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1000만 원까지 올라가면 결국 이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 정보 비용과 초과인의 크기가 같아지잖아요. 그 무슨 이윤밖에 안 남아요? 정상 이윤만. 그러면 이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죠. 자, 거기 121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불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기억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로 인해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이윤도 얻을 수 없으므로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불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고 무슨 비용도 존재해요. 정보 비용도 존재하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정보 비용의 크기하고 동일하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독점 시장도 똑같은 논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왔다고 그랬죠.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걸 답으로 해서 출제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이제 그거는 그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같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나 무슨 시장도
독점 시장도 뭐가 될 수는 있다.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정보 가치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정보 가치의 계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라든가 소문이 계속 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거래 가격에 그 정보를 어디까지 반영해서 거래 가격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중개업자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데요. 우리 그 교재에 보시게 되면 122쪽의 상단에 그 예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보 가치라는 거는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 있죠. 확실한 가치에서 이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요 식을 이제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미래의 어떤 조건, 상황이 발생할 때 만약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가치와 그렇지 않았을 때 가치 딱 두 가지 조건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122페이지에 가시면 맨 상단에 기업 도시로 개발할 가능성 있는 지역의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개발이 될 경우에 가치가 있고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기대 수익에 대한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 각각에 뭐가 주어져요? 확률이 주어지죠. 확률. 확률이라는 게 정보니까 될 수 있는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을 주어지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럼 여기서의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이게 할인율의 성격이에요. 미래 수익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꿔줄 때 할인율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우리 교재는 5,940만 원과 3,96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런 식의 숫자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암산으로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험 문제는 암산으로 바로 2분의 1을 계산할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 도시로 개발이 되면요. 8,800만 원이고요. 개발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는 6,600이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이게 기업 도시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은 각각 50%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10% 이렇게 줘요. 그러면 먼저 이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를 먼저 계산해 보는 거예요. 확률이 몇 프로일 때? 50%일 때. 그러면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줬어요? 10%. 이거 할인을 해야 되니까 소수로 바꿔야 돼요. 100분의 10이니까 0.1이 되겠죠. 그리고 개발이 되면 얼마래요? 8,800. 근데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50%. 그죠? 확률 주니까.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라는 거예요? 얘도 확률이 몇 프로? 50%. 그러면 이건 암산으로 되죠. 8,800에 50%면 얼마예요? 6,600에 50%면 얼마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7,700이잖아요. 1 플러스 0.1이니까 1.1이잖아요. 1.1이면 이거 뒤에 거 떼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로 나눠도 되고. 그럼 얼마 나온다? 7,000 나와요.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얼마가? 7,000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00%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이 계산은 이것만 하면 돼요. 100%인 상태에서는 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선다는 가정이니까. 그러면 8,800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게 1 플러스 0.1이고 8,8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6,60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8,800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1.1로. 그러니까 이걸 떼면은 얘 얼마 나오겠어요? 8,000 나오겠죠, 8,000. 그러면 확실한 가치가 얼마예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조건을 다 줘요, 안 줘요? 조건을 다 줘요. 주니까 여기다 갖다가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대입만 해볼 수 있으면 돼요, 대입만. 그죠? 그리고 해서 이 숫자를 5,940 이렇게는 안 준다고요. 보고 바로 암산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암산 계산이 가능하게끔 해줘요. 그죠? 그리고 최소한 만약에 그게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산이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돼요? 가능하게끔 줘요. 그렇지 않게는 출제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 계산하는 논리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로 가시면 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계산 문제. 이게 25회 때 한번 나왔고요. 그 이전에 20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한 13회인가 14회 때 정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 원래는 이게 중개사 법령에서 나왔던 거예요. 8회하고 9회 때. 그러다가 13회에서부터 이게 학계론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요. 한 3번 정도. 이게 전통적으로 이 계산 문제가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이게 조금 요령을 알면은 단순 대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계산이 나오면 싫어하잖아요, 일단. 예,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죠. 거기다가 또 이런 분수식 나오면 더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모의고사 10회 보면 한번 나올까 말까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쭉 해서 몇 번 돌다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쟤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이 그래도 생겨요. 하나도 안 생기면 또 어쩔 수 없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이제 고총각이 여기에 익숙해지면 나와서 이제 막 풀어드리겠죠. 그죠? 예, 나와갖고 이제 막 풀고 2천여 나와서 이쪽에서 풀고 있고 막 해서 이제 마구마구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예? 그렇지 않겠어? 고총각?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참. 그래도 아버님도 열정이 대단하신 거지. 그걸 어떻게 매번 모니터 하셔가지고 그래, 굉장한 거지. 아, 그래? 이제 학계론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튀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법으로 가고 계시는구만. 근데 아버님이 공부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일단 1차가 마무리가 돼야지 2차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의고사 하면은 성적도 갖다 보여드리나? 아, 그래야 되는 거야 또? 야, 그럼 거기서 사인도 해주시나 그러면? 거기다가? 성적표에다가? 큰일 나겠구만 이거. 참. 근데 아버님도 아실 거야. 처음에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이렇게 썩 좋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아버님도 20점 맞으셨대? 야, 그래도 청출어람이라고 그래도 너는 좀 더 맞아야지, 그래도. 그래야지 아버님이 봤을 때, 그래, 이놈이 오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뭐야? 18점이야? 일로 와봐.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은 더 맞아야 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9페이지에 가면 입지론으로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입지하고 입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장소를 점하고 있는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입지라는 것은요.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 있죠.
그걸 뭐 입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경제 활동의 주체 그러면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 있죠. 거기를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한 장소를 찾는 거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입지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이라는 거는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토지를 발견하거나 용도를 결정하는 걸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도를 결정하는 걸 말한다는 거는 갖다 붙여준 거고요. 입지 선정이라는 거는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토지를 발견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죠. 네, 그걸 찾는 거를 입지 선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그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있는데, 즉 예를 들어서 용도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주는 거를 입지 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주어진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것 있죠. 네, 이것도 넓은 의미의 입지라고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를 결정해 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걸 적지론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입지로는 주어진 용도에 적합한 용지를 선정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적지로는 주어진 용지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게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죠? 주어진 위치에 여러 가지 우리는 다양한 용도를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중에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용도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입지 선정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요. 시장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모든 그 행위를 보게 되면요. 뭐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개발 등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사기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이게 또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한 번 장소를 정하면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쉽게 바꾸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또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저기 서울에 가면은 저기 강변역 쪽에 가면 동서울 터미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노선에서 주요 노선이 어디냐면 이 원주 가는 걸 거예요. 강원도. 그러니까 이 강원도에 보면 군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주로 여기를 많이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선이 경부로 가버린 거예요. 원주 가는 노선이. 그러면은 여기 동서울 안에도 보면은 터미널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가가 들어갔을 때는 뭐를 보고 들어갔겠어요?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기 군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주요 노선이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시설 투자 다 했고 피도 좀 줬고, 근데 그 상태에 따라서 저 노선 따라서 경부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한번 정해질 때 환경이 바뀌어도 그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이 이제 이전하는 문제로 시끄러워갖고 그게 잘 안 될 텐데, 앞전만 하더라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3년마다 왜 좌판 위치 바꿔준다고 그랬죠. 추첨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이라고 해서 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추첨을 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잡았을 때 한 3년 정도 시간에 목돈을 만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중개업자들 중에서는요, 이 위치만 찾아주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대신에 대단한 뭐가 있어야겠어요?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수료도 많이 받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입지 선정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라고 돼 있죠. 입지 조건은 용도에 따라 틀리겠죠. 주거용은 뭘 필요로 하겠어요? 생활의 편리성, 거주의 쾌적성 이런 걸 따지면서 이제 주거를 정할 테고, 수익성 부동산은 당연히 뭐를 가지고요? 수익의 크기를 갖고 이제 판단할 거고,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기초로 해서 위치를 점하려고 하겠죠. 그죠? 네,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이론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농업 입지론이죠. 요 입지론에 보게 되면요. 농업 입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서들에 보면은 이게 주거 입지에 대한 거, 이건 입지론이 아니고요. 주거 입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얘는 시험상에서 인용된 적은 없어요. 주거 입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이 있으면 20회 이후로 출제가 된 거는요. 공업 입지론에서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상업 입지론에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요 정도만 이제 20회 이후로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농업 입지론에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20회 이전에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20회 이후로는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제 주로 지대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튀넨의 무슨 이론이라고 그래요? 고립국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립국 이론을 기초로 해서 위치지대, 입지교차지대 또는 단순지대, 이렇게 지대의 원리를 빌려서 고립국 이론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명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고립국 이론이라고 근래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위치지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를 주로 했던 거죠. 지대론을 가보게 되면. 근데 이 이론이 우수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나중에 현대적인 도시토지 이용에도 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튀넨의 무슨 이론이? 고립국 이론이.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죠. 네, 거기에 영향을 준 거죠. 이게. 그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문에서. 이게 고립국이라는 거는요. 이게 평야에 가상적인 도시가 하나 있는데 명칭이 고립국이에요. 그리고 왜 고립국이냐면 이 도시에서는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교역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고립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립국 안에는 단 하나의 뭐가 존재하냐면 소비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은 몇 개밖에 없다는 가정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고립국에 있을 때 모든 토지에 뭐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비옥도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성은.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대가 된다 그랬을 때요. 이 사람은 지대라는 게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뭐를 뺀 거, 수송비를 뺀 게 지대의 개념인데 여기서의 가정은 생산물 가격하고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비옥도가 똑같고 그래서 생산비가 똑같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서의 지대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야. 어디서? 수송비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죠?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수송비가. 그럼 뭐가 싸지겠어요? 지대가 싸질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수송비가 줄어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져요? 지대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비싼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의 사용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가 나중에 지대론에 가게 되면 리카도의 차액지대라고 배우셨죠. 그래요. 그거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차액지대설에서는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설명을 못한 거예요. 거기는 오로지 비옥도만 갖고 판단한 거니까 그거를 보완해 준 게 튀넨의 무슨 이론, 위치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장에 여기 요 시장은 그리고 주요 운송수단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마차.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뭐를 재배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원예농업 아시죠? 꽃 있잖아요, 꽃. 예, 이거를 재배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이론은 현대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북유럽에 가면 네덜란드라는 나라 있죠. 튤립의 나라잖아요. 걔네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도시 주변에 이렇게 꽃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포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 근교에 가면은 고양시라고 있죠. 고양시가 꽃의 도시예요. 매년 꼭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무슨 농업이, 원예농업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꽃은 좁은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작물인 거예요. 넓은 면적에서 밀을 재배해서 내다 파는 거하고 꽃을 재배해서 내다 파는 거하고 얘가 수익 구조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선다라고 가정했냐면요. 그 다음에는 임업을 제시를 했어요.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 도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왜 여기에 임업이 들어왔냐면 이 당시에 독일의 주요 연료수단이 땔감이었어요. 그러면 땔감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가 바로 뭐겠어요? 목재잖아요, 나무. 근데 여기 주요 운송수단이 뭐예요? 우마차잖아요. 얘가 만약에 시장 바깥에 있게 되면은 여기에다 우마차에다가 이 나무를 목재를 실어갖고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운 애 실어가지고 시장까지 올라고 그러면 한 4박 5일 걸린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면 목재가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를 따라서 이렇게 토지 이용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을 시킨 게 이거였어요. 뭐가 된다? 목축업. 양이나 소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체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송비에 큰 부담은 없겠죠. 그런데 얘네를 재배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육하려고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네는 왜 외곽으로 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왜 서울에 가면 명동이 있죠. 도심에. 도심에 왜 대관령 정도 있을 만한 목장 같은 거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명동 한가운데서 막 그죠? 소가 뛰어놀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유 받아가지고 만약에 우유를 생산을 하면은 한 팩에 얼마씩 받아야겠어요? 한 팩에 한 20만 원씩은 받아야지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네들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외곽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뭐가 틀려지니까 수용비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지대의 차이를. 그러니까 지대가 비싼 곳은 좀 더 집약적인 농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망적인 농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거는 현대 도시도 똑같잖아요. 도심에 가까우면은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건물이 고층화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링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동심원 모델의 기초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돌리면 원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는 게 튜넨의 고립구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튜넨은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입지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에 비해서 근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가까운 애는 무슨 이용을 해야 되더라? 집약적인 이용을 해야 되더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튜넨은 입지 요인을 중시해서 지가가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좀 아까 얘기한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누구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농작물에 대한 매상고하고 생산비가 일정할 때 어떤 위치의 지대는 토지가 시장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의 차이가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되고 그게 결국 지대의 차이가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무슨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지대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 지대를 무슨 지대라고 한다. 위치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지대. 그래서 거기 보면 위치지대하고 수송비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돼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박스에 보면은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하고 뭐를 빼라고 돼 있어요. 수송비를 뺄 때 지금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일정하면 결국 지대는 어디에서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가까운 곳은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뭐가 비싸지는 거예요. 지대가.
그러니까 무슨 농업을 해야 되고 집약적인 농업을. 외곽을 나가게 되면 뭐가 싸지니까 지대가 싸지니까 그럴 때는 조방적인 농업이 있죠.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가면 그렇게 돼 있죠.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입지하고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토지는 무슨 농업이 조방적인 농업이 입지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튀넨의 고립구기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죠. 나중에 이 내용이 지대론에 가게 되면 다시 위치지대 개념을 통해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50페이지 가보세요. 150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양가로 2번에 위치지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하면 1번에 튀넨은 고립구기론에서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이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지대의 차이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게 거기서 다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부 학교론 교과서에 보게 되면 튀넨의 고립구기론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대론에서 설명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면 또 하겠죠. 그럼 일단 못 들은 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또 다시 하면 되죠. 뭐 괜찮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론이 지대론에 단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51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4번에 입찰지대론이라고 돼 있죠. 입찰지대론의 의의를 보면 튀넨의 농경지 지대론에 대한 사고를 도시공간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튀넨의 무슨 이론에 농업 입지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알론소의 무슨 지대? 입찰지대론이라고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57페이지 가시면 거기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돼 있죠. 거기 하면은 첫 번째가 동심원 이론이라고 돼 있죠. 거기 의의 1번을 보면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 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죠? 옛날에 요걸 바꿔서 한번 출제한 적도 있어요. 튀넨의 고립구기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해서 한번 인용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지난번 할 때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 이게 대전은 이게 젊은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야 그래도 올해 이 젊은 총각하고 처녀들을 단련을 시켜가지고 학원에 남겨놓으면은 나머지 우리 또 분들에게도 이제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라 기대를 했는데 그나저나 이게 얼굴을 보여줘야 어떻게 뭐 향상을 시켜올 텐데 애들이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저녁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처음 본 사람이 하나 눈에 떴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놓고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저녁반을 물어봤더니 가끔 아마 무슨 회식을 하나 봐요. 열심히 하자고. 회식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한 반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회식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식만. 그러니까 오전반 분들은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언제 한번 공부하다가 힘드실 테니까 언제 주말 같은데 토요일 날 끝나고 같이 식사라도 이게 한번 하시면서 파이팅 한번 하시고 그죠? 공부만 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좀 활용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다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니까. 그리고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이해가 되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매번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표정은 또 근엄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속은 타들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고정을 열심히 해야 돼. 2000년 열심히 해야 되고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본인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알려드리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 선생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부단히 해갖고 막 알려주고 막 그래야 돼. 불편한 거 없으시냐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자. 나중에 했는데 어르신들에서 성적 떨어지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근데 마이크 잡고 저기 촬영할 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공업 입지론이 있어요. 131페이지에 가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가면요. 거기 상단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근데 이 공업 입지론에서는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한 거는 얘밖에 없어요. 이 어거스트 레쉬에 대한 최대 수요 이론이 있는데 상대적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자 지난번에 인 것처럼 얘는 제목이 뭐예요? 최소 비용이잖아요. 우리가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라는 거는 이게 총 수익에서 뭐를 빼서 비용을 공제하면 이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논리는 뭐냐면 요게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뭐가? 수익이. 그럼 수익이 일정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놀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 비용을 줄여서 이윤을 크게 하는 그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면은 얘는 레쉬의 무슨 이론이냐면 최대 수요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이윤은 총 수익에서 못 뺀 거예요. 총 비용을 뺐을 때 여기에 가정은 뭐냐면 요게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비용이. 그럼 비용이 일정하면 이윤이 커지려고 그러면 뭐가 커져야 돼요? 수익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 수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알파벳 보면은 N을 얘기하는 거예요. M, N, N. N개라고 해서 상품의 판매 수량이 있죠. 예, 판매 수량이 많아지면 수익이 커질 거고 그러면 이윤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상품이 제일 많이 팔린 데가 어디겠어요? 수요가 제일 많은데. 그죠? 그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디냐면 시장에 제일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가까운 곳에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운송비가 반영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판매 가격이 제일 쌀 거란 얘기죠. 그때가 판매량이 제일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 있죠. 시장 중심지에 공장이 입재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바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를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여기는 뭐를 수익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얘는 비용 문제는 취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에 얘는 뭐는 또 취급하지 않았겠어요. 판매량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치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목대로 보면은 공업 입지에 가면 배보의 최소 비용이라고 돼 있죠.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업 입지로서 최적 입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뭐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에요.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거기 보면 배보가 고려한 3대 비용 인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 이런 거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 얘기하면서 입지 단위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지 인자. 그래서 입지 단위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을 얘기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입지 인자라는 거는 이 제품을 생산을 할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그렇죠?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입지 인자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3대 인자가 있었잖아요. 3대 인자가 수송비, 그 다음에 또 뭐 노동비, 그 다음에 뭐 직접 이익. 이거를 임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직접력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셋 중에서 얘를 가장 중시했다는 거죠. 뭐를? 수송비를. 배보가 이 이론을 제시했을 때가 1920년대 뭐 이때 얘기인데요. 이때는 독일의 운송수단이 발달을 못해가지고 전체 생산비 중에서 운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은 수송비하고 인건비 있죠. 이거는 가장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
여기 있는 직접 이익은 가장 뭐가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재된다는 거예요. 얘도 최소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직접 이익은 뭐가 될 수 있는? 최대가 될 수 있는 지점. 그래서 이 지점을 차례로 구해서 비교하란 얘기예요. 비교. 자, 여기 요건에서는요. 지난번에 이거 묶어서 그때 한번 그림 그려서 설명했었어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 찾을 때는요. 여러분 이제 교재 보게 되면 최소 수송비 원리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최소 수송비 지점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노동비 지점이 있죠. 그 다음에 직접 이익에 발생하는 지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차례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얘하고 두 가지는 뭐를 해서 비교를 해서 가장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그려서 해드렸잖아요.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공장 폐쇄한다라는 왜 기업이 있잖아요. 예, 걔네 원래 전신이 지금도 얘네 공장이 여기도 있고 지금 현재 공장상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쪽에 있죠. 옛날에는 여기도 있었어요. 만약 이쪽에 창원 쪽에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걔네가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것 중에서 왜 경차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경차의 생산란이 인천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여기다 생산하든 여기다 생산하든 간에 이 비용 항목은 똑같이 들어갈 거라고요. 자동차 생산할 때 들어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얘네가 이 경차의 생산 라인을 갖다가 여기다가 뒀다는 얘기죠. 어디다가? 창원에다가. 그러니까 창원에다 의도적으로 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생산해서 부산에서 선적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는 뭐가 발생하겠어요? 내륙 송비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는 대당 한 4, 5만 원씩 생산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지점을 먼저 찾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무슨 지점이 되겠어요? 여기가 최소 수송비 지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는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 비교해야 돼요. 여기 배보의 이론의 가정은 뭐냐면요. 인력은 풍부한데 노동력은 풍부한데 지역 간 이동은 안 돼요. 그리고 지역마다 임금의 격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대전이 있어요. 대전에서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일을 시킬 때 만약에 운임이 한 9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창원에서는 1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가 싸요? 대전이 쌀 거예요. 창원은 100만 원 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운송비가 인건비가 절약이 되니까 이 지점으로 공장이 이렇게 이전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대전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 내륙 송비가 추가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절약하는 인건비가 10만 원 절약하잖아요. 근데 추가로 들어가는 운송비가 10만 원이 더 들어간대요. 그러면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로 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의 절약분이 추가되는 운송비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이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보는 제일 처음에 뭐를 먼저 보고 최소 수송비 점을 보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최소 노동비 점하고 비교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직접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까지 고려해서 가장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주하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입지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시험에 또 나올 일은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려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 이 뭐 요즘은 선생도 포기가 빨라갖고요. 물어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언제 이제 시간이 되면 바로 이제 또 이제 되겠죠.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지면.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보면 131페이지는 최소 수송비 원리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공장이 이제 입지를 할 때 어디에 입지를 해야지 이제 유리하냐를 설명할 때 최소 수송비 원리라는 것은요. 수송비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입지를 했을 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산업이 있고 원료 산지에 입지했을 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묶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과정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거 어차피 다 가야 되니까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